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제패하듯 솟아오른 주상복합 아파트. 하늘 팰리스의 경비원 김민주는 익숙하게 순찰봉을 쥐고 정해진 구역을 돌았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법을 터득한 듯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일상. 고요함 속에서 그는 도시의 소음을 듣고 화려함 속에서 그림자를 보았다. 하늘 팰리스는 이름 그대로 하늘 위의 궁전이었다. 로비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이곳의 입주민들은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경비원 김민주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인사를 건네는 일도 드물었다. 민주는 그들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했다. 그는 세상의 주목을 피하고 싶어 이곳에 온 것이니 그의 나이는 40을 갓 넘겼지만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무감정한 눈빛은 그를 더 늙어 보이게 했다. 짧게 깎은 머리, 단정하지만 낡은 경비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동 없는 자세. 그는 스스로를 이 거대한 건물의 부속품 중 하나로 여기며 살아갔다. 순찰구역의 마지막 후미진 화단 구석에 이르렀을 때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야옹. 가느다란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변화가 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낮에 식당에서 따로 챙겨온 멸치 몇 마리였다. 나비야. 그가 나지막이 부르자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사람 손을 타지 않아 야생성이 강했지만 유일하게 민준에게만은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어 보였다. 민준은 조용히 멸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몇 걸음 물러섰다. 고양이는 그제야 안심하고 다가와 멸치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풀렸다. 이 작은 생명과의 교감은 그가 이 삭막한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때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램프 위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민준과 고양이를 비췄다. 놀란 나비가 순식간에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허리를 폈다. 차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오고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늘 팰리스의 펜트하우스 입주민 강태수였다. JW 건설의 대표인 그는 오만함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아저씨, 강태수는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다. 그는 항상 민준을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름 따위는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 지금 순찰 시간 아니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더러운 길고양이한테 밥이라도 주고 있었나? 그의 시선이 나비가 사라진 화단 쪽을 향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순찰 돌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강태수는 그런 민준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아파트 품위 떨어지게. 왜 자꾸 저런 것들을 끌어들여? 당신, 내가 여기 관리소장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알아. 당장 쫓아내. 눈에 띄면 그땐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협박 섞인 말을 내뱉은 강태수는 창문을 올리고 차를 몰아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살짝 쥐어졌다가 펴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드문 존재가 아니었다. 힘을 가진 자, 그리고 그 힘을 약자에게 휘두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 그는 다시 순찰을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태수의 얼굴 대신 두려움에 질려 사라진 나비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서 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정이 넘은 시간, 마지막 순찰이었다. 민주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향했다. 넓고 인적 없는 공간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그림처럼 주차되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곳곳에 설치된 CCTV 렌즈가 묵묵히 공간을 응시했다.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그는 정해진 동선을 따라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늘 그렇듯 평화롭고 그래서 더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순찰의 마지막 지점인 전기실 앞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끽!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요를 깼다. 이어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다. 민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주차장 가장 안쪽 C구역이었다. 그곳은 펜트하우스 전용 주차 공간이었다. 강태수의 차가 있는 곳. 민주는 순찰봉을 고쳐쥐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의 무기력한 순찰대와는 달랐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벽에 몸을 붙인 채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수년간 잊고 지냈던, 그러나 몸이 기억하는 본능이었다. 코너를 돌기 직전 그는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거친 숨소리와 신음, 그리고 위협적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말했지. 조용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 누구냐?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든지 줄게. 강태수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섞여 있었다. 돈 하하. 돈도 좋지. 하지만 우린 내 목숨에 더 관심이 많아서 말이야. 민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강태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 명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강태수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강태수의 값비싼 양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검은 세단은 주차 기둥에 비스듬히 부딪혀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다. 누가 시켰어 말해. 강태수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에게 제압당해 속수무책이었다. 그건 저승에 가서 물어보라고.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비웃으며 그것을 높이 치켜들었다. 강태수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나지막하지만 주차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 셋과 강태수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은 경비원 김민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고작 순찰봉 하나가 들려 있었다. 괴한 중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아저씨는 영웅 놀이라도 하려는 건가 상관없어. 본 김에 같이 보내주지.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타겟을 민준으로 바꿨다. 그는 성큼성큼 민준에게 다가가 경고하듯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위협적이었다. 목숨 아까우면 끼어들지 말고 꺼져 영감. 그러나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상대의 눈이 아닌 쇠파이프를 쥔 손과 어깨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태수는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보았다. 저 무능한 늙은 경비원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자신 때문에 목숨만 잃게 생겼다. 남자가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었다가 내리 찍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강태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둔탁한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울렸다.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민준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쇠파이프를 피했다. 동시에 그는 한 발 앞으로 파고들어 순찰봉으로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민준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은 2명의 괴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비원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서 있었다. 냉혹하고 치명적이며 훈련된 포식자. 이 새끼가. 한 명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펼쳐들고 달려들었다. 민준은 뒷걸음질 치는 대신 오히려 달려드는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칼을 든 상대의 팔을 바깥쪽으로 쳐내며 몸을 회전시켰다. 상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순간 민준의 손이 그의 목 뒤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의 얼굴을 주차된 차량의 보닛 위로 내리꽂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축 늘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강태수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마지막 한 명뿐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강태수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오면 이 자식 목을 부러뜨릴 거야.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툭 찼다. 쇠파이프가 빙그르르 돌며 남자의 발 앞으로 미끄러져 갔다. 남자가 순간적으로 쇠파이프에 시선을 빼앗긴 찰나 민준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거리는 5m 남짓. 인간의 반응 속도를 초월한 움직임이었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민준은 이미 그의 코앞에 와 있었다.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남자의 손목을 꺾었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남자가 고통으로 강태수를 놓치자 민준의 다른 손이 그의 턱을 가격했다. 마지막 괴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정적이 흘렀다. 지하 주차장에는 쓰러진 남자 셋과 그들 사이에 우뚝 선 김민준,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는 강태수만 남아있었다. 강태수는 멍하니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하던 그 경비원이었다.
늘 구부정하던 허리는 꼿꼿했고 무기력해 보이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고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저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민주는 쓰러진 괴한들을 차례로 확인한 뒤 강태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강태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일으켜 주려는 손이었지만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민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바위처럼 단단했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강태수에게는 그 목소리가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낯설게 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감정한 눈으로 강태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강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남자에 대한 정체 모를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왜 이런 곳에서 경비원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대체 어떤 거대한 빙산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강태수는 병원 특실 침대에서 눈을 떴다. 최고급으로 꾸며진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정형도 그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의 몸은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욱신거렸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어젯밤 지하주차장에서의 일이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쇠파이프를 든 괴한의 위협, 죽음의 공포, 그리고 홀연히 나타난 경비원, 그의 움직임. 강태수는 눈을 감았다. 평범한 중년 남자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강렬하고 정확하며 치명적이었다. 상대의 공격을 흘리고 급소를 가격하고 순식간에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잘 짜인 안무 같았다. 그 속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적인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자신이 던졌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던 남자의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공허한 눈. 강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평생을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상대의 부나 권력에서 오는 위압감이 아니었다. 존재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그는 침대 옆에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단정한 정장 차림에 최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대표님, 깨셨습니까? 의사 말로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최 비서, 강태수는 최 비서의 말을 자르며 나지막이 불렀다. 네, 대표님, 어젯밤 그 경비원 이름이 김민준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원 확인했습니다. 강태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남자 뒷조사해봐. 최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알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알아볼까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모든 것, 태어난 곳, 가족관계, 군 복무 기록, 경비원이 되기 전에 뭘 했는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다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털어봐. 내일까지 보고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강태수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의 괴한들은 누구일까? 단순 강도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자신이었다. 누군가 사주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머릿속에 몇몇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사업상의 경쟁자들, 혹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아는 자, 그리고 김민준,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어디쯤에 있는 변수일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선량한 시민 아니면 강태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했고 그의 능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어쩌면 그 역시 누군가가 심어놓은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텄다. 다음 날 김민주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관리사무소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입주민이, 그것도 펜트하우스의 강태수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습당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경찰들이 다녀갔고 민주는 밤새 몇 번이나 똑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했다. 순찰 중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강도들이 입주민을 해치려는 것을 보고 제압했을 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다. 과잉 방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괴한들이 먼저 흉기를 사용했고 CCTV 영상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주었다. 경찰은 그를 용감한 시민으로 칭찬했지만 민주는 그 칭찬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동료 경비원들이 그를 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평소 말 수 없고 존재감 없던 동료가 건장한 괴한 셋을 때려눕혔다는 사실은 경애와 동시에 거리감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민준에게 말을 걸면서도 조심스러워했고 그의 눈치를 살폈다. 민준은 그 모든 관심이 불편했다. 그는 다시 그림자가 되고 싶었다. 오후 순찰 시간. 그는 어젯밤의 사건 현장인 지하 3층 주차장을 다시 찾았다. 경찰 통제선은 사라졌지만 바닥에는 아직 희미한 핏자국과 차량 파편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 앞에 잠시 멈춰섰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희미한 기름 냄새, 그리고 공간을 울리는 정적. 순간 그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주차장의 풍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로 변했다.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 대신 역한 피비린내와 자욱한 먼지가 가득 찼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신음, 철근이 휘어지는 소리,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 꽉 잡아, 민준아 정신 차려. 귀를 찢는 듯한 동료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5년 전 그날이었다. 작전명 불사조, 성산대교 붕괴 현장,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임무. 반복한다. 작전명. 무정히 소리가 끊기며 시야가 암전됐다. 추가 붕괴였다. 어둠 속에서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을 짓누르는 콘크리트 더미의 무게.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다. 그의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서진우였다. 진우야, 서진우 대답해. 대답은 없었다. 대신 진우의 손에서 힘없이 흘러내린 군번줄이 민준의 손에 감겼다. 그때 느꼈던 절망과 무력감,
최정계 특수부대원이라는 자부심도, 수년간 갈고 닦은 기술도, 무너져 내리는 수만 톤의 콘크리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동료의 죽음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구조되었을 때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모두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동료를 지키지 못한 군인. 그는 진우의 군번줄을 품에 안고 군복을 벗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살아왔다.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그런데 어젯밤 그는 다시 사람을 때렸다. 잠들어 있던 포식자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 감각이 온몸의 소름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는 5년 전 그날의 먼지와 피가 묻어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에 민주는 현실로 돌아왔다. 고개를 돌리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총기 있는 눈빛을 한 여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다. 어젯밤 여기서 큰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민주는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인터넷 신문사 진실의 눈에서 나온 박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준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가장 피하고 싶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경찰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옆을 따라붙었다. 용감한 시민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서요.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다른 경비원분들 말씀 들어보니 혼자서 강도 셋을 제압하셨다고. 강도가 아니라 강도 미수였습니다. 정당 방위였을 뿐입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태도는 명백한 거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가 툭 던지듯 말했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뭐가 말입니까? 하늘 팰리스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그것도 보안 시스템이 철저한 지하 주차장에 강도가 들었다는 점이요. 보통 좀도둑이라면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죠. 게다가 피해자는 JW건설의 강태수 대표고요. 혹시 그 사람들이 강도처럼 보이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억지로 빼앗으려 하기보다는 납치나 협박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거나.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순한 사건 기사가 아닌 그 이면을 파고들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잠시 응시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진실을 추적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저는 본대로만 진술했습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뒷모습을 향해 말했다. 강태수 대표, 최근에 JW 건설 주가 문제로 시끄럽더군요. 혹시 또 다른 정보가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 한 장을 근처 소화전 위에 올려놓고는 돌아섰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화전 위의 명함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는 일이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순찰을 계속했다. 그날 밤
강태수의 병실 전화벨이 울렸다. 최 비서였다. 대표님, 강태수입니다. 그래, 뭐 찾았어. 수화기 너머로 최 비서의 차분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씨의 군 복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강태수는 초조하게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표님, 그 사람 그냥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데? 강태수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었습니다.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테러 진압과 요인 암살을 주 임무로 하는 인간 병기들을 모아놓은 곳. 강태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어쩐지 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의문은 더 깊어졌다. 그런 괴물 같은 자가 왜 고작 아파트 경비원 따위를 하고 있는 거지? 강태수의 머릿속에 5년 전에 끔찍했던 사고 현장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무너진 다리, 아비규환이 된 현장, 그리고 부실공사 의혹을 필사적으로 덮었던 자신의 모습. 설마 강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가 707 특임단. 강태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한동안 그 이름을 되뇌었다.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한 남자라면 그 이름이 갖는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국가급 대테러 부대, 살인 병기들의 집단. 그런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아파트 경비원으로 숨어 지내는가? 공포는 순식간에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변했다. 우연일 리가 없다. 이건 계획된 접근이다. 강태수는 즉시 최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그 김민준이라는 놈, 저녁 사유가 뭔지, 그리고 저녁 후에 우리 JW건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적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그의 주변 인물, 통신 기록, 계좌 내역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다. 평생을 포식자로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사냥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결과 보고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다음 날 오후, 최 비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직접 병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강태수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민준의 이력서, 신원 조회 결과, 그리고 군 복무 기록 상세 보고서. 그의 시선이 한 부분에 멎었다. 주요 임무 수행 기록. 5년 전 성산대교 붕괴 사고 현장 긴급 투입. 생존자 구조 임무 수행. 작전 중 추가 붕괴로 팀원 3명 순직. 본인 유일 생존. 전역 사유 임무 중 발생한 극심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의병 전역. 성산대교. 그 4글자가 강태수의 눈을 찔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당시 순직한 대원들의 명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JW건설이 시공사였던 성산대교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당시 언론 보도 스크랩이 첨부되어 있었다. 물론 그 기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자취를 감췄다. 강태수가 막대한 돈을 뿌려 막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억했다. 값싼 자재를 쓰고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먹였던 그 모든 과정을. 다리가 무너졌을 때 그는 잠시 두려웠지만 이내 자신의 인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두둑한 보상금을 안겨 입을 막았고 언론과 정치권을 구워 삶아 책임을 하청업체에 부실로 돌렸다. 그렇게 그는 완벽하게 빠져나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가 지난 5년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발밑에서 숨 쉬고 있었다. 하하. 강태수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최 비서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웃음은 곧 기침으로 변했고 그는 격하게 몸을 떨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민주는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다. 5년간 와신 상담하며 칼을 갈아온 것이다. 어젯밤의 피습 사건. 어쩌면 그건 역시 김민준이 꾸민 자작극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구해줌으로써 경계심을 풀게 하고 더 깊숙이 파고들기 위한 계략. 그놈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진실을 덮었는지 전부. 강태수는 김민준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비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였다. 김민준은 박수연 기자가 두고 간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그 사람들이 강도처럼 보이지는 않았나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설펐지만 목적은 분명했다. 강태수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다. 청부업자. 하지만 누가, 왜? 그날 저녁 민주는 화단 구석에서 나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가 놀랐는지 어제부터 나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비가 늘 숨어있던 덤불 아래에 사료를 담은 작은 접시를 놓아두고 일어서려 했다. 아직도 안 나타났나 보네요. 박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어느새 민준의 뒤에 서 있었다. 민준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돌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고양이가 걱정돼서. 그녀는 민준이 놓아둔 사료 접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다행히 매일 챙겨주는 분이 계셔서 굶지는 않겠네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민준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누그러졌다. 어젯밤 공격, 배우를 찾았어요. 서연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보였다. 정확히는 배우가 아니라 실행범들이요. 강도 전과가 있는 잡범들이 아니었어요. 백송 파이낸스라는 대부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해결사들이에요. 그 백송 파이낸스는 최근 JWG 건설과 마찰이 있었던 태영철강의 자금줄이고요.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태영철강은 JWG 건설의 하청업체였는데 얼마 전 강태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지급을 미뤄서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고 해요. 아마 그에 대한 보복이었겠죠. 강 대표를 겁주거나 아니면 더 심한 짓을 하려 했거나 그녀의 조사는 명쾌했다. 경찰이 단순 강도 미수로 서둘러
종결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태영철강 측에서 사주한 게 맞다면 지금쯤 언론에 대대적으로 제보를 해서 JW건설의 갑질을 폭로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마치 누군가 더 큰 힘으로 이 일을 덮어버린 것처럼요.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민준 씨, 당신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뭔가 더 보신 게 있지 않나요? 그 공격이 강태수 대표의 비리를 아는 누군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였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태수의 비리.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혔다. 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 서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실공사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힘. 어쩌면 강태수는 그때부터 이미 썩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업보가 그를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강태수를 공격한 자들, 그리고 그 배후, 그들 사이에 오가는 검은 거래,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상관없는 척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민주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성산대교 붕괴 사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5년 전 대형 참사였죠. JW건설의 부실공사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구조팀으로요. 제 동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박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눈앞의 경비원과 5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자 알 수 있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그녀는 왜 그가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숨어 지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강태수 대표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세상의 모든 우연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덤불 속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비였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준이 놓아둔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과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색하지만 기묘한 연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각기 다른 이유로 같은 진실을 쫓는 두 사람. 운명의 실이 그들을 복잡하게 엮기 시작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병실 창문으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던 강태수는 순찰을 돌고 있는 김민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까마득히 먼 거리. 개미처럼 작은 모습이었지만 강태수의 눈에는 그가 거대한 사신처럼 보였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자신을 감시하고 조여오는 올감이 같았다. 기다릴 수 없었다. 그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한다. 강태수는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사람을 구해. 네, 어떤 사람을 프로 707 출신을 상대할 수 있는 놈으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 강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놈이 내 아파트에서 유령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사고 사든 실종이든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강태수의 복수는 교활하고 신속했다. 그는 퇴원 수속을 밟기도 전에 하늘 팰리스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펜트하우스 주인의 오만함을 절묘하게 섞어 사용했다. 소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민준 경비원 말이요. 그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괴한들을 제압할 때 보니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더군. 그런 폭력적인 사람에게 우리 입주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소. 당장 해고하세요.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요. 강태수는 잊지도 않은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들먹이며 소장을 압박했다. 자신을 구해준 영웅을 내쫓으라는 부당한 요구였지만 하늘 팰리스에서 강태수의 말은 곧 법이었다. 다음 날 김민주는 관리소장실로 불려갔다. 소장은 쩔쩔매며 입을 열었다. 김 반장, 미안하게 됐네. 위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와서 말이야. 강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오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조용히 그만두는 게 어떻겠나. 실업급여는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집 부리지 말게. 강 대표 성격 알지 않나. 자네만 더 힘들어져. 제가 힘들어지는 것은 제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민주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등 뒤로 소장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었다. 강태수가 그를 해고하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보호막을 벗겨내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손쉽게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강태수의 두 번째 수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이틀 후 늦은 밤 순찰. 민주는 아파트 옥상 정원을 점검하고 있었다. 입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인적이 끊겨 삭막한 바람만 맴돌았다. 그는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걷다가 순간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미세한 불협화음. 옥상 구조물 위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아닌 금속성의 마찰음. 그리고 저 멀리 환풍기 구조물 뒤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검은 그림자. 그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707 부대에서 생존을 위해 갈고 닦았던 야생적인 직감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시야는 360도 모든 방향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옥상 중앙의 거대한 파라솔 아래를 지나는 순간이었다. 위에서 끼릭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왔다. 동절기를 대비해 접어놓았던 대형 파라솔에 소의 지지대가 통째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고정 장치를 풀어버린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기습이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림자를 먼저 보고 몸을 날렸다. 그는 옆으로 몸을 굴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백 킬로그램은 조기되어 보이는 쇳덩어리가 그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박살냈다. 콘크리트 바닥이 깨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주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차갑고 냉정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적은 한 명이 아닐 것이다. 옥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계단으로 뛰어드는 그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민준이 파라솔에 깔려 즉사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가왔다가 그가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젠장 놓쳤다. 계단으로 갔다. 쫓아. 그때부터 하늘 팰리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사냥꾼들은 사냥감이 되었다. 민준은 건물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그는 CCTV에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 전용 통로와 환기구를 이용해 층과 층 사이를 유령처럼 오갔다. 그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의 왕이었다. 추격자들은 그를 놓치고 허둥댔다. 그들이 한 층의 CCTV를 확인하고 있을 때 민준은 이미 다른 층의 배전반을 조작해 그들이 있는 구역의 전기를 차단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그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지나쳤다. 숨막히는 술래잡기는 지하 보일러실에서 절정을 맞았다. 민준은 일부러 흔적을 남겨 그들을 그곳으로 유인했다. 복잡한 파이프와 기계들로 가득 찬 어둡고 습한 공간.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여기 어디에 숨어있다 흩어져서 찾아. 추격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들이 흩어지는 순간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거대한 보일러 기계 위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 혼자 떨어진 남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목덜미에 가해진 충격으로 기절했다. 민수야. 동료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른 남자가 달려왔다. 그는 손에 든 단검을 휘두르며 주위를 경계했다. 민주는 이미 거대한 파이프 뒤에 몸을 숨긴 후였다. 그는 근처에 있던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작은 소음을 내어 남자의 주의를 끌었다. 남자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민주는 반대 방향에서 나타나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는 단검을 놓쳤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남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해 그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는 기절한 남자들의 주머니를 뒤졌다. 대포폰과 무정이 그리고 차량 열쇠가 나왔다. 그는 무정이를 귀에 가져갔다. 상황은 처리했나. 무정이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한 명이 더 남아있었다. 아마도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자일 것이다. 민주는 기절한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낮게 대답했다. 처리했다. 지하 4층 D구역에서 합류한다. 알았다. 민주는 무정이를 끄고 그들의 차량 열쇠를 챙겨 보일러실을 빠져나왔다. 한편 박서연은 JW 건설 주변을 탐문하다가 의미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 강태수가 최근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노조를 탄압했으며 그 중심에 오성 시큐리티라는 수상한 경호업체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업체였지만 실상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을 고용해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집단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서연은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태수가 그들을 이용해 김민준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불안해진 그녀는 쪽지 하나를 써서 경비실의 다른 경비원에게 전달했다. 어시영 시큐리티, 조심하세요. 민준이 지하 4층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차에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역할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은 손에 든 무정이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이제 적들의 통신망이 아니라 그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는 조용히 그들이 타고 온 승합차의 타이어에 칼집을 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누가 진짜 포식자인지 가르쳐줄 시간이었다. 김민준이 보일러실에서 벌인 역습의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강태수가 보낸 오성 시큐리티 팀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2명은 중상, 1명은 차량과 함께 사라졌다. 강태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고용한 해결사들이 오히려 사냥당한 꼴이었다. 무능한 놈들. 고작 경비원 하나 처리 못하고 그는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그의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제거해야 할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실행범이었다. 그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신의 흔적을 쫓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놈이 노리는 건 5년 전 그 일이야. 증거, 증인을 찾고 있을 거다. 강태수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JW건설의 현장 총책임자였던 기술자 오지원 부장, 부실공사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유일한 내부자. 사고 직후 강태수는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그를 지방으로 잠적시켰다. 혹시 모를 보험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보험은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되어 돌아왔다. 최비서, 당장 오지원 그놈 찾아내. 김민준보다 먼저 찾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5년 전 성산대교 관련 자료에 매달렸다. 경찰 수사 기록, 언론 보도, 건설 백서까지. 그러다 그녀는 수많은 이름 속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사고 직후 JW건설의 핵심 기술자 여러 명이 동시에 퇴사하거나 의문의 실종 처리가 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컸던 인물. 현장 책임자였던 오지원 부장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의 건강보험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락 같은 단서를 찾아냈다.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서 오지원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매달 소에게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그가 바로 이 사건의 키를 쥔 인물이라는 것을. 하지만 혼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했다. 이미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김민준, 그만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후였다. 오성 시큐리티의 습격 이후 그는 더 이상 아파트에 머물지 않았다. 서연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가 나비를 돌보던 화단 구석 사료 그릇 아래에 메모를 남겼다. 오지원을 찾았어요. 남해 갈치마을.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다음 날 새벽, 약속이라도 한 듯 공중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이 운영하는 작은 신문사 사무실이었다. 나다.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당신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변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도 미행당할 수 있으니. 그의 치밀함에 서연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오늘 밤 10시 서울역 서부 출구 앞에서 보지 눈에 띄지 않는 차림으로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트럭 한 대를 타고 남해로 향했다. 민준이 대포폰과 함께 추격자들에게서 빼앗은 차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죽지 않을 만큼은. 민준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어둠이 깔린 도로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동료 진우는 당신처럼 진실을 믿는 사람이었어. 세상이 아무리 썩었어도 결국 옳은 것이 이긴다고. 바보 같은 놈이었지. 그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한 슬픔이 묻어났다. 그 바보 같은 놈의 말이 맞았다는 걸 내 손으로 증명해주고 싶어졌을 뿐이야. 갈치마을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포구였다. 비릴한 바다 냄새와 낡은 집들. 세상의 시간에서 비껴난 듯한 곳이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오지원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 집이었다. 민준이 먼저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누군가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문틈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오지원 씨, 5년 전 성산대교에서 죽은 서진우 중사를 아십니까? 안에서 움찔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저는 그의 동료 김민준입니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대기업의 유능한 기술자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과 죄책감에 찌든 초췌한 몰골의 중년 남자만 남아있었다. 나를 어떻게 찾았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강태수도 곧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이미 사람을 풀었을지도 모르죠. 오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방 안은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본 적 없어. 그는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민준이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는 오지원의 앞에 조용히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낡고 녹슨 군번줄이었다. 이게 내 친구의 유해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내가 직접 수습한 겁니다. 당신이 설계한 그 다리 밑에서요. 오지원의 시선이 군번줄에 꽂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돈을 받고 진실의 눈을 감았겠지만 나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끝까지 구조용 로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게 당신이 만든 다리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평생 이렇게 유령처럼 숨어 살다 강태수의 손에 죽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람답게 살 것인지 오지원은 군번줄을 손에 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 입구 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강태수의 하수인들이었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서연이 창밖을 보고 소리쳤다. 오지원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뒷문으로. 민준은 오지원의 팔을 잡아 끌고 서연을 재촉해 집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집 뒤는 곧바로 작은 부두와 연결된 좁은 골목길이었다. 저쪽이다. 잡아. 남자들은 그들을 발견하고 쫓아오기 시작했다.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그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였다. 길 끝에는 생선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자 더미 위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고 울며 뛰어내렸다. 목에 방울을 단 동네 어부가 키우는 고양이였다. 고양이가 뛰어내리는 바람에 균형이 무너진 생선 상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쏟아진 상자들이 골목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추격자들은 상자 더미에 막혀 길길이 날뛰었다. 이런 젠장 돌아가.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게는 청음 같은 시간이었다. 민주는 지체 없이 그들을 이끌고 부두에 정박된 작은 어선으로 향했다. 어서 타세요. 그는 밧줄을 풀고 낡은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털털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배가 천천히 부두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부두 끝까지 쫓아온 남자들이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그들은 어둠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작은 어선 위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멀어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진실이라는 위험한 폭탄을 손에 쥔 채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외로운 도망자가 되었다. 남해의 작은 어촌에서 탈출한 세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한 버려진 공장에 몸을 숨겼다. 김민준이 과거 훈련 시절 비상은신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먼지가 쌓이고 스산한 바람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지만 세상의 눈을 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후의 방역을 준비했다. 오지원 부장은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모두 복원해냈다. 그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JW건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다.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하라는 강태수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메모, 조작된 안전진단 보고서의 원본, 그리고 뇌물이 오고 간 비자금 장부 내역까지. 그의 증언은 강태수의 숨통을 끊어버릴 비수였다. 박서연은 그 모든 자료를 기사 형식으로 정리하고 증거 파일들을 동영상과 함께 업로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노트북 위에서 쉼없이 움직였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강태수는 끝이에요. JW건설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창밖을 경계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공개하는 타이밍이 중요해. 놈이 언론을 통제하기 전에 가장 허를 찔리는 순간에 터뜨려야 한다. 하지만 강태수는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아니, 더 정확히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오지원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김민준과 오지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박서연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 여기자년
사무실이든 집이든 쥐새끼처럼 숨어 지켜. 나타나는 즉시 잡아들여. 서연은 증거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 보안 접속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 시간을 틈타 자신의 작은 신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것이 강태수가 파놓은 덫이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그녀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머리에는 검은 자루가 씌워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비웃는 남자의 비열한 웃음이었다. 은신처에서 서연을 기다리던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박서연. 하지만 전화를 받은 민준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랜만이군. 김민준 씨. 강태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내년 기자가 내 손에 있어. 살리고 싶으면 오지원이랑 증거 전부 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곳으로 와. 혼자 와야 할 거야.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 품는 순간 인연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민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어디로 가면 되지? 역시 말이 통하는군.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서초동의 JW 타워 공사 현장으로. 와, 맨 꼭대기층에서 기다리지. 네가 사랑하는 이 도시가 아주 잘 보이더군. 전화가 끊겼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오지원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면 안 됩니다. 함정이에요. 알아.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민준은 오지원에게 또 다른 휴대폰을 건넸다. 내가 1시간 뒤에 신호를 보내면 당신은 망설이지 말고 준비한 모든 자료를 언론사와 검찰에 보내. 그리고 경찰에 JW 타워 위치를 알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건 실행해야 해.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계획이었다. 밤의 JW 타워 공사 현장은 거대한 괴물의 뼈대처럼 음산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곳곳이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이 횡하니 불 때마다 철골 구조물이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민준은 유령처럼 공사 현장으로 잠입했다. 그는 정문을 택하지 않았다. 건물 외벽에 비계와 크레인을 이용해 고양이처럼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최상층인 60층. 그곳에는 강태수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박서연이 기둥에 묶여 있었다. 주변에는 6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단검을 든 채 경계를 서고 있었다. 왔군. 생각보다 빠르네. 강태수는 민준을 발견하고 비웃었다. 오지원이랑 증거는 그들을 건드리기 전에 박서연 기자부터 풀어줘. 하하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긴 내 왕국이야. 그리고 넌 내 처분을 기다리는 사형수고. 강태수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일제히 민준을 향해 움직였다. 사방이 트인 공간.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다. 민준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옆에 쌓여있던 건축용 자재 더미를 발로 찼다. 와르르 소리를 내며 쇠파이프와 강목들이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렸다. 남자들의 시선이 순간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민준은 몸을 날려 반대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멍청한 놈들 쫓아 저놈을 죽여 강태수가 고함을 질렀다. 그때부터 어둠의 공사 현장에서 최후의 사투가 벌어졌다.
민주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냥했다. 그는 어둠과 소음을 이용해 적들을 교란시키고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한 놈이 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살피는 순간 위에서 떨어진 쇠사슬이 그의 목을 감아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다른 한 놈이 동료를 구하려 달려가는 순간 바닥에 놓인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민주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의 관절을 꺾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5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이전보다 훨씬 더 무자비했다. 마침내 최상층에는 민준과 강태수 그리고 박소연만이 남았다. 강태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묶여있는 박소연의 목에 깨진 와인병을 들이댔다. 오지마, 더 오면 인연 목을 그어버릴 거야.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5년 전에도 그랬나? 민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무너지는 다리 아래에서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을 때도 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목숨을 담보로 네 자신만 살 궁리를 했겠지. 민주는 품 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보였다. 이게 누군지 아나? 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서진우,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죽어간 내 친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는 내 놈은 대체 뭘 했지? 민준의 외침이 공사 현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강태수가 잠시 망설이는 틈을 타. 그는 바닥의 모래를 한 움큼 집어 강태수의 얼굴에 뿌렸다. 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비는 순간 민주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 와인병을 떨어뜨리게 했다. 강태수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옆에 있던 강목을 휘둘렀다. 민주는 피하지 않고 팔로 막았다. 뚝 소리와 함께 팔에 충격이 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수의 복부를 가격했다. 강태수가 쓰러지자 민주는 그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날렸다. 한 대, 두 대, 주먹에는 5년의 세월이,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고 지독했던 자신의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멈췄다. 그는 강태수를 죽이지 않았다. 살인자가 되는 것은 친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었다. 내 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그리고 평생 네가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옥에서 썩어. 민준이 서연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는 순간 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지원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곧이어 수십 개의 경찰 조명과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공사 현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쓰러진 강태수 위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민준과 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박서연의 작은 인터넷 신문사 진실의 눈이 터뜨린 특종은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JW건설 성산대교 붕괴의 추악한 진실. 강태수 회장 살인교사 및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 오지원의 양심선언과 김민준. 박서연의 목숨을 건 증언은 거대한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충격파가 되었다. 강태수의 비자금 장부에서 이름이 나온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JW건설의 주가는 바닥을 쳤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군림하던 강태수는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세상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김민주는 홀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익숙하게 동료 서진우의 묘비 앞에 섰다. 5년 만이었다. 그동안은 죄책감 때문에 차마 찾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거친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정성껏 닦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깨끗하게 닦은 진우의 군번줄을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진우야. 그의 목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네, 말이 맞았어. 세상이 아무리 썩었어도 결국엔 옳은 것이 이기더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지나 이제는 잔잔한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친구와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5년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아주 작은 위안에 대해서. 며칠 후 뜻밖의 인물이 그를 찾아왔다. 그의 옛 부대장이었다. 별을 단 그는 이제 국방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군으로의 복귀, 혹은 국정원의 요원 자리를 제안했다. 그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다시 써달라는 것이었다. 자네 같은 인재가 경비원으로 늙어가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영웅으로 사는 삶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김민주는 다시 하늘 팰리스의 경비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를 내쫓으려 했던 관리소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무심하게 그를 스쳐 지나가던 입주민들은 이제 그에게 먼저 다가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떤 이들은 감사하다며 음료수나 간식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하늘 팰리스를 지켜낸 모두의 영웅이자 든든한 이웃이었다. 그 어색한 관심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민주는 점차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박서연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 물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예전에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서연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본 서연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야기의 마지막,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어느 이른 아침, 김민주는 다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밝아오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소리 없지 않았다. 땅을 딛는 감각을 느끼는 평범하고 편안한 발걸음이었다. 그가 늘 가던 화단 구석에 다다랐을 때 저만치서 나비가 달려왔다. 이제 나비는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녀석은 민준의 다리에 제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민준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 나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배고팠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사료를 꺼내 바닥에 놓아주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는 사료를 먹는 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도 진짜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